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선이 더 넓어졌습니다. 전 세계 물류의 동맥인 홍해 등지로 중동 분쟁의 불씨가 옮겨붙으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상황,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실장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4개월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분쟁 지역이 보면 크게 한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자지구, 홍해, 요르단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홍해 상황부터 짚어보죠. 이 예멘 후티 반군 왜 이렇게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네, 후티 반군은 자기들이 공격하기 전에 이미 천명을 했듯이요. 하마스와 연대를 하겠다. 예. 즉, 그 가자 지구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마스와 연대를 하면서 팔레스타인 즉 가자 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2만 명 이상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민간인들이 많이 사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후티 반군은 우리는 하마스와 연대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폭력을 용인할 수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선박에 대해서 납포를 하거나 공격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 그 미국과의 어떤 약간의 무력 충돌이 시작이 되었고, 즉 미국 네. 선박도 공격을 하면서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대응을 하면서 결국 지금 후티와 미국을 위시한 영국, 프랑스 다른 국가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멘 내에 있는 후티 군 기지라든지 전략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공습을 하고 있지만 네. 아직 후티는 계속해서 여전히 힘을 과시하면서 홍해를 지난 선박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1월 수에즈 운하의 통항료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선박도 이곳을 많이 지나잖아요. 어떻게 네네.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박들도 상당히 지금 물류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저렴한 항로가 바로 이 홍해를 지나는 것이고요. 홍해를 지나서 바로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바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홍해를 지나지 않고 가려면 사실상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대륙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예, 희망봉을 돌아서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고요. 물류비는 뭐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나오는 얘기는 두바이 항구를 통해서 사우디에다 컨테이너를 내려서 육로를 통해서 요르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서쪽으로 즉 사우디의 서쪽에 있는 제다 항구로 지나서 다시 수에즈 쪽으로 가는 방향 이런 방향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예멘만 지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결국 우회를 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지금 계속 감당하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곳을 계속 공격하는 후티라는 집단은 과연 어떤 세력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전쟁 전까지 우리가 후티를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후티는 사실 그 이슬람에는 순니파가 시아파가 있는데 네. 시아파고 시아파 중에서 또 자이디파라는 또 다른 종파가 또 있습니다. 아. 네. 시아파 중에서 자이디파고요. 9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이 운동이라는 게 즉 그 후티 운동이라는 것이 그다음 2000년대 초반에도 이미 내전이 예멘에서 내전이 벌어졌고 거기서 사우디와도 또 전투를 하기도 했고요. 결국 2015년에 북예멘 지금 후티가 장악하고 있는 북예멘 즉 후티가 2015년에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던 수도 사나를 정복을 하고 되고 결국 예멘 북부 지역 아주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면서 후티 반군이 이름을 알려지게 됐고 근데 후티 즉 자이디파는 예멘에서 35%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65%는 순니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전략지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지금 위력을 떨치고 있고 특히 이란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무기들이 상당히 발전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요르단 상황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친이란 무장 세력이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미군 3명이 숨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알았을 텐데 왜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공격이 처음이 아니고요. 예. 지금까지 10월 7일 즉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한 횟수가 160회가 넘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다행히 미군이 죽지 않았는데 최근 일주일 전에 요르단에 있는 기지를 공격했는데 미군이 3명 사망하고 뭐 50명 이상의 미군이 부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직접적인 뭐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역시 이런 친이란 민병대에게 무기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주는 국가는 이란밖에 볼 수 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이란을 주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공습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친이란 세력들에게 좀 전반적으로 공습을 가하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친이란 세력 한 7개 지역의 88개의 타겟, 목표물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랬고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고 네. 다음 공격이 바로 따라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이 미국은 확전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네.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85개의 목표물을 공격했지만 이란인 사망자는 없습니다. 네. 결국에서 이제 최소한의 이란 사망자를 없애려고 노력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 군사 기지들, 즉 시리아나 이라크에 있는 기지를 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이란은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지만 네. 또 무력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공격이 또 개시가 되면 어떻게 될지 상황을 예.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미국의 보복 공습에 대해서 이란이 막 전향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제 일단 이란 본토 공격이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란의 어떤 혁명 수비대에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이 미군의 공격에 의해서 사망한 것은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제하고 있고 결국 뭐 유엔에 가서 이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적인 외교 정세를 고려하기 때문에 딱 이란이다 짚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란이 아닌 다른 지역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란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모습은 안 보였다고 하셨는데 이란 본토를 공격하면은 이게 또 확전될 가능성도 큰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란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이란 본토 내를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이란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침해고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자국의 주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받지 않고 네. 반드시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최대한 이란 영토 내를 공격하는 것은 자제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만 아시다시피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암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2020년. 그런 방식의 어떤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고위 관료를 이란 영토 밖에서 암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란이 이 문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 그랬는데 어디에 좀 기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안보리에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안보리에서 무슨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없죠.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의 환기, 그다음에 국제사회 여론을 이란 쪽에, 그다음에 미국의 불리한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안보리를 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겠다는 입장에 조금 방점이 더 찍힌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2차 공습이 어느 정도로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느냐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조만간에 2차 공격이 있을 것 네. 같고요. 1차 네. 공격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광범위한 공격이었습니다. 네. 88개의 목표물을 타격을 했기 때문에 2차 공격도 그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더 되든지요. 그래서 지금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이다. 물론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일회성 공격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체계적인 공격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2차 공격, 3차 공격까지도 저는 예상을 할 수 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본토 이제 가자지구 얘기도 좀 해보자면 협상에 대한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협상 뭐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협상이 뭐 타결됐다 안 됐다 오보도 나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협상이 지연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제 입장 차는
하마스는 이번 협상을 통해서 사실상 전쟁을 종결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니다. 일시 휴전이고 일시 휴전에서 인질을 석방하고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쉬었다가 우리는 전쟁을 다시 재개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장 차가 줄여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협상은 아직 타결되기 어렵다. 그러나 협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 3, 4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주면은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는 건 이제 좀 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인가요? 그거는 이제 하마스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하마스 내부의 지도부도 또 분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집단 지도부 체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하마스 지도부는 일부는 카타르의 그 5성급 호텔에 있는 지도부가 따로 있고 가자 지구 내에 있는 지도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또 내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도 사실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내부도 상당히 국내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것이 종전이 될지 아니면 휴전이 될지 사실상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타냐후의 속내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네타냐후의 속내는 지금 사실상 이 전쟁이 계속 끝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네타냐후 본인이다. 결국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여론이 안 좋잖아요.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자국민 1,000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어떤 더 큰 성과를 내어서 자기가 실기한 것을 만회하려는 그래서 전쟁을 끝내지 않고 계속 이어가려는 그다음에 미국의 압박, 즉 전쟁을 좀 중단하라 아니면 공격의 강도를 줄이라는 여러 가지 지금 압박에도 계속 버티면서 전쟁을 끌고 가는 것은 결국 자기 정치용이다. 전쟁을 위해서 자기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너무 전쟁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에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가자지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럼 좀 가자지구에서의 분쟁이 해결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우려도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달 전인가요? 8일간의 휴전을 했고 인질 석방을 했을 때 사실상 후티와 그다음에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줄어들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중단된다면 일시적으로는 후티도 전쟁을 중단할 수 있고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전쟁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란은 결국 중동에서 미군이 떠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다시 공격할 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긴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 안보의 영향, 이런 것들, 경제의 영향 어떤 정도라고 좀 보십니까? 우리도 이제 사실 홍해 문제가 심각했었죠. 그래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도 여기에 대한 긴급 대책반도 구성을 하고요. 특히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물류비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원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구성하고 있고 지금 육로를 이용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로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물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격화하는 중동 갈등이 완화되길 바라면서 오늘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